자, 이게 지금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얘기하는데 1848년뿐만 아니라 이제 보나파르트와 1871년 파리 공인까지 얘기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은 실질적으로 파리 공인까지 계속 지속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마르크스가 1848년부터 1871년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이 프랑스 3부작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정치 이론, 이렇게 계급 간의 그 대립,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 본질,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르크스의 이 저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기를 좀 확장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49년에 보나파르트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농민의 지지로 됐는데, 산업자본가의 지지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해외 팽창적인 정책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항상 그 독재자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보나파르트도 루이 라폴레옹이라고 합시다. 루이 라폴레옹도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탈리아 로마 공화국의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군대 파견하려면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의회의 동의가 없이, 의회 권력의 동의가 없이 이 진압 작전, 군대를 파견하고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의 파견에 반대하는 그 소부르주아들, 의회 권력들이죠. 의회 권력들의 한 축을 다 갖고 있는 그 산악당이 이에 그 항의를 하면서 1949년 6월 13일 날에 그 비무장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 마르크스가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시위의 계획은 그 몽마르트 언덕에 집결해가지고 파리 시내로 진격을 해서 평화궁전이라는 궁전에 무기를 숨겨놓고 진압군이 진압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장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비무장으로 시작하지만 진압군이 진압을 하면 무장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그 보나파르트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하지만 무장 충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중들을 무장한다는 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악당 진보적인 소부르주아들이 이 공기가 실패함으로써 대부분 체포되거나 추방되었다. 권력 다툼에서 의회파한테 패배를 했다는 거죠. 이후 의회에서는 이제 질서파 주도권을 갖고 공화주의와 일부 살아남은 산악파들이 동맹을 맺어서 루이 라플레옹에 대항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그 루이 라플레옹은 요즘으로 치면은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파, 보수적인 부르주아들 내각을 사임을 시키고 의회 바깥에서 자기 말 잘 되는 사람들을 강요로 등용한다. 군대의 지휘관들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친위 군대, 친위 내각을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그 루이 라플레옹에게 반격을 하는데, 반격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루이 라플레옹이 대통령이 된 건 선거를 통해서죠. 농민들이 지지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버리면
루이 라플레옹이 다음 선거에서 지겠죠. 그래서 의회가 이 보통 선거를 폐지하는 반동적인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레옹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라플레옹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의회가 반동적인 선거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쿠데타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반동적인 선거법을 원상 회복시켜서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 권력을 다시 선거권을 주기 위해 한다는 공명하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질서파 지도부, 즉 의회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회파 지도부를 체포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다시 보통선거를 부활시키죠. 친위 쿠데타인데 농민들의 선거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지와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게 됐죠. 자신들의 선거권을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52년에 이 헌법에 따라서 권력이 이 대통령에게 모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에 52년에 다시 또 국민투표를 하는데 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루이 라플레옹이 대통령에서 황제로 가게 되면서 제2제정, 그러니까 두 번째 왕정, 원래 정통적인 왕정이 있는데 정통적인 왕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3제정이 되거든요. 제2제정이 아니라 제3제정이에요. 제3제정을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 제1 제정이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공화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정 그 이후에 제정이 제2제정 이거는 이제 제3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루이 라플레옹이 그 황제가 됐는데 이 정권이 이제 1871년까지 가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팽창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초기에는 팽창주의 정책이 먹힙니다. 갈수록 이제 전쟁에 국민들이 실증이 나고 전쟁 예산도 부채도 많이 부채도 국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비스마르크의 프레이션이 독일을 통일하려면은 독일 통일의 방해가 내부적으로는 그 통일의 주도권을 다투는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라인강 지역에서 독일을 압박하는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독일에 루이 라플레옹이 여학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남부 독일을 취하기 위해서는 루이 라플레옹을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루이 라플레옹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전쟁 준비를 다 하고 군대도 다 동원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프레이션은 이제 여러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최고의 그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교적인 문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루이 라플레옹에게 모욕을 줍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한 루이 라플레옹이 즉흥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미 루이 라플레옹 당시에 나이도 먹고 몸도 불편했기 때문인데 국민들한테 쇼맨십으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해서 포로가 되면서 제3 제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파리 꼬미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파리 꼬미는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인데 그 독일은 다음 시간에